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김경환입니다. 허환구 아나운서의 휴가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꼭 석 달이 됐습니다. 우선 반가운 소식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는 8명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는 1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다시 두 자릿수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은 줄어들고 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 추락한 경제는 좀처럼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도대체 언제쯤 지급되는 걸까요? 여전히 70%로 하자 100%로 하자 논의만 계속되고 있는데요. 신속한 지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4월 2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드라이브스루 다음 손님. 기아차 주세요. 기아차 나왔습니다. 와, 얼마예요? 계산 도와드릴게요. 1년 뒤에. 네? 기아 자동차는 1년 먼저 테이크아웃이 가능합니다. 계산은 내년부터 36개월 저금리 혜택으로. 기아차 희망 플랜 365 프리. 4월 30일까지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봄이 오면 활짝 피어나는 것은? 고객을 리스펙하는 쌍용 자동차의 마음. 쌍용 자동차 SUV 전차종 구매 시 최대 6% 할인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 활짝 피어납니다. 누리세요. 혜택의 계절. 4월 한 달 쌍용 자동차 전 시장에서. 네, 4월 2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난 15일 총선 때 보궐선거도 함께 있었는데요. 오늘은 도의원 당선인 안동시 제2선거구 권광택 의원, 그리고 새롭게 상조시장으로 당선된 강영석 상조시장을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리뷰 오늘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스포츠 소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셨죠. 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느라고 그동안 혼났습니다. 자, 총선이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로 또 많은 또 활약을 하셨는데요. 자, 이번 총선 여당의 압승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총선 결과에 글쎄요, 만족하시는지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정당을 만들 때요. 야당에서 어쨌든 간에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를 좀 왜곡시켜가지고 하는 하다 보니까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맞겠다는 이제 취지 속에서 제가 처음에 출범을 했고요. 예. 제가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선거 끝나면 저는 제자리로 처음부터 돌아간다고 제가 공언을 했었고요. 네. 그 약속은 이제 지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과를 볼 때 국민들이 너무 좀 과분한 저희들한테 사실은 지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집권 여당이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범진보 측면에서는 뭐 많은 의석을 얻었습니다만은 열린민주당은 생각보다는 좀 의석수가 좀 글쎄 아쉽지 않았을까요? 예, 저는 사실 처음부터 좀 이제 예상은 했던 건데요. 예. 사실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셀럽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셀럽들은 사실 지역구에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비례대표는 사실 소수자들, 그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우리가 국회에 보내는 게 비례대표의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열린민주당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셀럽들이 나오고 어떤 선명성이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지지를 받았던 것이고, 상대적으로 또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시민당은 좀 이제니까는 알려지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예. 이제 근데 그게 선거 전주 금요일부터 좀 이제니까 소위 반전이 좀 생기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느꼈는데 결국은 이제 저희 더불어시민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아니면 민주 진보 진영들이 호응을 해준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선거 다음 날인 지난 목요일에 이제 본인의 역할은 모두 끝났다면서 대표직을 사임하셨는데요. 네. 자, 시민당의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행보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중간에도 누차 얘기했지만요. 저희가 이제니까는 야당이 어쨌든 선거법 취지를 막고 동시에 소수 정당들의 연대 진출을 좀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이제 출발을 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정의당이라든가 일부 소수 정당들하고 좀 생각이 안 맞아서 굉장히 소수 정당은 두 분만 이제니까 우리가 결국 원내 진출을 시키게 됐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더불어시민당에서 이제 내보낸 경우 모두 10명인데요. 예. 11번부터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내려보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명 앞에 10분들 중에서 두 분은 그러니까 자기 소수 정당으로 돌아갈 것이고요. 돌아갈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저는 대체적으로 처음에 이 문재인 정부를 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그러니까 서포트한다는 이런 차원의 동의를 하신 분들이 되게 참여하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 민주당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민주당의 목표하고 행보가 저는 같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래한국당이 단독 교섭단체를 꾸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더불어시민당도 단독 교섭단체 구성을 검토한다. 조선일보에서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게 오보라고요? 그렇죠. 그건 전혀 우리가 검토한 적이 없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미래한국당이 한번 어쨌든 간에 꼼수로 해서 이성정당을 만들었는데 미래통합당이요. 예. 근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은 같은 정당이잖아요, 사실은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또 하나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원내 교섭단체를 좀 이제니까는 이용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그건 진짜 국민들이 굉장히 원치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시민당 입장 속에서는 미래한국당이 독자적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도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통합을 할 거고요. 통합을 할 거고. 근데 이제 더불어한국당이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장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 공수처장 이제 임명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수처법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건데 이걸 다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또 한 번의 꼼수를 둔다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총선 얘기는 이제 이쯤 하고요. 네. 이 코너의 본래 주제인 경제 얘기로 좀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 IMF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마이너스 1.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기존엔 2.2%였는데요. 역시 네. 이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률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상황 아니면 경험하기 힘든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원래 예상은 2.0이었는데 마이너스 1.2니까 절대적으로 한 마이너스 3.2%포인트가 이제 그러니까 하락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가장 괜찮은 편이에요. 전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은 2.9%를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3.0으로 곤두박질 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선진국들도 평균이 한 1.7%를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6.1로 이제 곤두박질 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선진국가에서 경제가 좋다고 했는데 미국이 2.3%가 원래 예상했었는데 마이너스 5.9%까지 추락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저는 상대적인 충격이 그러니까 그래도 좀 덜한 편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평가하고 싶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저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그 방역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역 방식은 어떤 거였냐면은 개방성을 가능한 한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요. 예. 초창기에 그러니까 중국의 입국자들을 그러니까 차단시켜라, 봉쇄하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은 개방성을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정부가 굉장히 투명한 관리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좀 이제 받고 국민들이 신뢰를 이제 받다 보니까 정부의 어쨌든 간에 협조를 그러니까는 이제 하게 되고요. 네. 정부의 국민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책임들을 그러니까 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결과로 대개 이제 선진 국가들에서는 이것을 봉쇄, 차단, 그다음에 그냥 아주 격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경제도 하나 생태계이다 보니까는 소비, 유통, 생산이 이게 계속 순환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격리시키고 차단시키게 되면요. 이게 다 끊어져요. 그러면 각 부분에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면 유통업자가 그러니까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유통업자가 문 닫으면은 그 기업들이 생산한 제조한 것들을 또 안 사주게 되고요. 네. 연쇄적으로 붕괴가 생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 활동을 가능한 한 이게 연결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방역 방식이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는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최소화시킨 결과를 IMF에서 이거 평가를 한 겁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그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2% 하향 조정 예상인데요. 그래도 OECD 다른 회원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IMF에서 전망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씁쓸한데요. 마이너스 1.2%가 가장 성장률이 높은 성장률이에요. OECD 전망치, OECD 국가들 중에서요. 예.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끼리 경쟁한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는데 그만큼 경제 충격이 가장 낮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그 선진국가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 그러니까는 굉장히 방역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옆에는 일본 같은 경우도 정부가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국민은 이렇게 협조를 했는데 정부가 굉장히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이제 이렇게 붕괴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까지 이렇게 지금 번지고 있는 것이고 유럽이나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지역이 그러니까 이 피해자 규모로 봤을 때는 확진자 규모로 봤을 때는 서유럽 국가들이거든요. 미국하고요. 예. 근데 이들 나라들이 초창기에 그러니까 대개 국경 봉쇄나 차단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죠. 했는데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해법이 아니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우리처럼 그러니까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는 진단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한테 어쨌든 간에 신뢰를 주면서 국민들이 어쨌든 간에 자기 스스로 어쨌든 간에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경제 활동도 어쨌든 간에 이 파괴되는 것을 최소화시킨 결과로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는 IMF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경제 활동의 파괴가 최소화되니까는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의 후퇴가 그러니까 가장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저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요. 경기도에서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재난 기본소득을 주면서 그거를 지역 화폐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방식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확산시키게 된다면은 저는 마이너스 성장률도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뭐냐면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게 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무너지지 않게 해줘야 되거든요. 유통업자들이요. 예. 그래야지만 또 기업들도 무너지지 않고요. 기업이 안 무너져야지만이 기업이 빌린 돈을 대출금을 제대로 갚고 금융도 부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그러니까 이 각 경제 주체들이 주저앉지 않게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이 연결고리가 유지되도록 해주는 것이 경제하고
경제 문제와 그다음에 방역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저는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IMF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만 내년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예. 내년 성장률은 세계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그렇고 많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됐다고요?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기저효과라는 게 있죠, 우리가요. 예. 그러니까 올해 다 그러니까 선진국가들이 마이너스 이제 6.1%까지 지금 후퇴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6.1에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소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에서 그러니까는 6%가 줄어들게 되면은 94로 줄어든 거라고요. 예. 그럼 94에서 그러니까는 100일 때 그러니까 그래서 5%가 오르게 되면 105지만은 94에서요. 94에서 똑같은 그러니까는 한 105까지 올라가려면 10일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10일이 증가하면 성장률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19 문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정된다는 걸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내년 전망치는 사실 올 하반기는 가봐야지 저는 알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보다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그 국민들의 어쨌든 간에 자발적인 협력, 물론 이제 의료진들의 거의 그러니까 이 헌신적인 어쨌든 간에 희생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서로 합작품이 이루어지면서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지금 진정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게 이제 뭐냐면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요. 국가 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해결돼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항공산업을 보게 되면 지난해 같은 3월 달에 비해 가지고 지난해 100을 기준으로 한 8까지 줄어들었어요. 매출액이요. 예.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 큰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사실 이 좀 정상화 시키려면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철저하게 검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러니까는 감염되신 분들을 안 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또 마찬가지로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감염된 분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각 국가들에서 협조 체계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방역 체계에 대해서요. 예.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는 이 국가 간의 글로벌 교육이 가능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근에 보게 되면 쿠웨이트에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 입국을 상당히 수용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바꿨잖아요. 예. 그 바꾼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네. 그래서 각 국가들이 그러니까는 그 자기 책임들을 하는 이런 노력들.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그러니까는 공조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정보를 교류하고 투명하게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서로가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죠. 네. 현재 그 재난지원금이 뭐 70%, 100% 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전 국민 지급이 맞다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전 국민 100% 지급이 가능할까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야당에서도 그러니까 50만 원을 그러니까 선거 때는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지원하자고 했었거든요. 예.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이게 국가 재원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재원을 만약에 간다면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소득하고 올해 소득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 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비교가 가능한데 예. 소득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안 줄어드신 분들 있잖아요. 네. 안 줄어드신 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그 지원받은 금을 세액공제를 우리가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세금 납부해야 될 금액에서 얼마를 빼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정반대 개념 생각하면 됩니다. 세액을 그러니까 추가로 그러니까 지원받은 것만큼을 다시 그러니까 이 환급시키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소득이 안 줄어든 사람들한테요. 그러면 이제 그 방식을 만약 도입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혜택을 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요. 네. 저같이 그러니까 뭐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직업이 확정이 보장되신 분들 같은 경우 그거 신청 안 할 수도 있어요. 재난 지원금을요. 네.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다시 돌려줄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그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거는요. 이번에 제가 3월달 고용지표를 보니까는 전체 연령에서 거의 모든 업종에서 그러니까는 일시 휴직자들이 다 증가했어요. 예.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굉장히 광범위한 그러니까 그래서 건강보험 가지고 기준을 하게 되면 그거 다 파악을 못한다. 예.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소외되시는 분들이 또 이제 그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고 불만도 따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전 국민한테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 국가 재원이 걱정된다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세금으로 환급을 시키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라디오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27분 거의 다 됐군요. 자,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 15일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도 실시됐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안동시 제2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미래통합당 권광택 의원이 도의원으로 당선됐죠. 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나오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지난 15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도의원에 당선되셨는데 우선 그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동부지역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의원 보궐선거에는 저에게는 매우 어렵고 힘든 선거였다고 해고를 해봅니다. 저는 지난 3월 2일 고심 끝에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안동시의회 의원직을 사퇴하고 미래통합당 후보 경선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시의원 때와 달리 도의원 선거구는 무려 8개 면과 2개 동으로 너무나 방대하여 후보를 알리는데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시민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이라 후보 인물됨을 잘 알려야 하는데 시간은 부족하고 코로나19는 돌고 어쩔 수 없이 SNS와 통신으로 경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름간의 당내 경선이 본선거보다 더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본선에서도 더욱더 열심히 하여 당선되었습니다만 이 넓은 선거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무거운 책임감과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의원으로 활동하실 때보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이제 해나가야 할 텐데요. 자, 공약 한 2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용상동 공용터미널 건립을 공약하셨죠? 예. 예. 이 공약은 어떻게 지켜나갈 계획이신지요? 예. 예, 도의원이니까 경상북도 도정에 대한 많은 일들과 안동시 발전을 위한 일들, 시의원보다는 많은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공식 명칭인 용상시의 버스 정류장 사업은 제가 직전 시의원 할 때 동부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공약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네. 그동안 용상시의 버스 정류장 조성 사업과 구비행장 부지 개발 사업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당초 구비행장 부지 개발 사업 지구 내에 포함하여 조성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시민들의 접근성과 운수업체의 입장 등으로 용상 6주공 맞은편 SK 주유소 부지에 65억 원의 예산으로 변경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 중에 있습니다. 2021년 부지 매입과 동시에 실시 설계 용역 후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수도권 15대, 대구권 15대가 용상에서 출발하여 안동터미널 경유토록 하고요. 네. 포항 영덕은 안동터미널에서 용상시의 버스 정류장 경유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동부 지역 대중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남중학교 설립도 공약하셨어요. 그 현재 현실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예. 강남동에는 초등학교 1개교가 있고요. 고등학교 3개교가 있습니다. 중학교가 없어 멀게는 7km 거리에 있는 강북 지역의 중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제가 시의원을 할 때부터 안동시와 함께 줄기차게 교육당국과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교육 당국에서는 학생 수 감소와 신설학교 설립 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중학교 신설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남동은 지리적으로 독립생활권임을 강조하여 학교 규모를 축소하여 설립하는 방안을 교육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혹여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기존 후 고등학교의 중학교 신설 또는 강북에 위치하는 중학교를 강남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강남동 주민들의 염원을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우선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행사나 모임 자제 등 시민들 각자가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공공시설의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출과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민재난지원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제는 방역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특성에 따라 점차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겨주신 동부 지역 유권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나아진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동부 지역과 안동 발전을 위해 더욱더 봉사하고 더 열심히 심부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권광택 도의원 당선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상주시장 당선자죠. 강영석 상주시장 연결해서 상주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상주시장 강영석입니다. 자, 이번에 재선거를 통해서 상주시장으로 당선됐는데요. 보니까 역대 상주시장 최연소시고요.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셨네요. 예.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뭐 역대 최연소이긴 하지만은 그 사정을 잘 모르는 청취자들께서 들으면은 뭐 한 30대라 40대가 상주시장에 당선된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그렇게 연령이 낮은 최연소는 아니고 역대 시장 중에서 이제 비교적 젊은 시장이 당선됐다는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상주서 최연소이긴 해도 선거가 5번째이고요. 네. 상주시장 선거의 3번째 도전 내에서 상주시장에 당선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뭐 최고 득표율은 사실은 이제 예비 후보 때 많은 후보들이 있었는데 우리 미래통합당이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가 또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하고요. 또 경선에 참가했던 후보들이 승복하고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미래통합당 후보 저 강영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결과에 의해서 최고 득표율을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국회의원 선거 임기는 5월 30일부터입니다만은 시장님은 벌써 취임하고 업무에 들어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떤 업무들을 보셨는지요? 예, 아직 뭐 선거 후유증이 제 스스로 선거 피로가 풀리기도 전에 바로 임무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중원탑의 참배를 통해서 상주의 선열들에게 고하고요. 네. 시청에서 지금 상황을 고려해서
간부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취임식을 마치고요. 지금 뭐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코로나 극복 문제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코로나 영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우리 지역의 코로나 극복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을 점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요. 또 정치인으로서 저를 당선시켜 주신 시민들에게 틈틈이 인사드리기 위해서 지역의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을 하고요. 특히 코로나로 지역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계시는 전통시장 상인회를 방문을 해서 상인회 대표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힘내자고 그런 일을 첫 번째로 했고요. 지금 뭐 현재 코로나19 재난긴급 생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직접 그런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뭐 이 와중에 우리 상주는 농업도시인데 최근에 냉해 피해를 크게 입어서요. 또 농가들이 시름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 피해 현장을 방문해서 농업인들과 함께 소통하고 위로하는 그런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일정이 상당히 빡빡한 것 같네요. 예.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자, 취임식에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천년의 중심에선 상주를 건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역사라는 것이 늘 부침이 있는 것이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것을 극복해서 또 새로운 시대로 나가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당선되면서요. 상주의 비전을 담은 시정 구호를 저력 있는 역사도시 중흥하는 미래 상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가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과거에 경상도의 대표 도시로서 영화를 누리던 그런 고장이었습니다만은 산업화 시기에 어떤 산업화를 비껴갖고 또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어떤 시대적인 안목이 좀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은 뒤로 하고 새롭게 현재에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그런 시민들의 힘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상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사적인 전통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그것을 이제 다시 앞날에는 미래에는 상주가 다시 발전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역할을 기초적인 역할을 이번 시장으로서 제가 하고 싶은 의미에서 그렇게 새로운 청년의 중심에 선 상주를 건설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역의 농민 또 상공인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펼쳐나갈 생각이신지요? 예, 지금 코로나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도 제가 이미 취임하기 이전에 1회 추경을 통해서 재난긴급 생활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80억 8천만 원, 한 13,000가구 정도에 지원하는 것을 계획으로 했는데요. 실제 현재 접수를 받아보니까 그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서 추가로 시비를 더 확보해서 한 100억 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계획하에 이것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청받은 가구 중에서 한 5천여 가구에 30억 정도를 이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 특례 보정 지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역 내에서 지역 경기 순환을 위해서 지금 상주 화폐 발행을 이미 계획하고 추진 중인데 이 발행을 최대한 좀 앞당기려고 이렇게 지금 또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주가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이 문제가 영농기의 농촌 인력 수급에 이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인력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상주 시민들 또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상주 시민 여러분, 또 우리 안동 MBC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상주가 재선거를 하게 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재선거에서 상주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으로서 그간의 어려움을 우리가 모두 극복하고 있고 새롭게 나아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그 중심에 서서 제 스스로가 올바른 길을 가는 그런 시장이 되고 싶고 또 올바르게 시정을 이끌겠습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가 있는 우리 상주의 자부심도 찾고 시민의 긍지를 찾음으로써 또 자랑스러운 경북도의 일원으로 우리 상주가 다시 일어서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은 같이 할 수 있고 또 자랑스러운 지역 또 자랑스러운 경북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상주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영석 상주시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고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6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포츠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천 씨가 올 시즌을 끝으로 연고지 상주를 떠나는 상주 상무팀 유치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주 상무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상주 상무팀을 이제 두고 있었죠. 매년 45개 예산 가운데 상주시가 한 30% 정도, 올해는 17억 정도를 보조를 했었어요. 예. 김천시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5년간 296억을 투입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김천시에서는. 예. 생산 유발 효과가 600억 정도, 부가가치가 240억 정도 등 약 1,460억 정도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6억, 300억가량 들여서 1,500억가량 5배 정도 이제 파급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직간접 고용 창출이 2,700여 명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김천시가 상주 상무를 인수하게 될 것인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년이 연기된 2020 도쿄 올림픽인데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그렇네요. 이 세계 보건 전문가들이 입을 그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이 2021년 7월로 1년 연기됐지만 그때까지 코로나19 백신이 없으면 힘들다는 겁니다. 예. 글로벌 보건 및 감염 확산 전문가 브라이언 매클로스키 씨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2021년 7월까지 도쿄올림픽이 15개월 남았는데 지금으로 볼 때는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또 그 전에 영국의 BBC도 2021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백신이 발견되지 않는 한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매우자를 또 놓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 코츠 IOC 조정위원장, 그러니까 올림픽 같은 거 이런 걸 조정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 조정위원장은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선수 소집과 여러 가지 도핑 테스트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이와타 겐타로 고베대학교 의대학장,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게 최고 전문가예요. 이 백신 같은 거. 근데 매우 비관적이다. 또 매우 자를 놓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9일부터 일본의 코로나19 확진과 사망자가 한국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확진자가 어제 날짜로 11,522명, 사망자가 251명으로 확진자 사망자 모두 한국을 넘어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창궐하지 않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프로야구는 내일부터 팀 간 연습 경기가 시작되죠. 네. 5월 초 무관중 정식 개막이 유력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프로야구가 내일부터 팀 간 연습 경기를 시작합니다. 팀당 4게임씩 모두 20게임을 치르는데 20게임 가운데 50%는 야간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간 경기는 2시, 야간 경기는 6시에 합니다. 이게 연습 경기니까요. 그런 가운데 국무총리가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게 되면은 무관중을 전제로 프로야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제 결정이 되는데 21일 날 KBO 이사회에서 첫 번째는 5월 1일 개막. 왜냐하면 5월 5일이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5월 1일 개막해서 5월 5일 대목을 누리느냐. 근데 무관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또 그렇죠. 아니면 아예 국무총리가 말한 대로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니까 강제 거리두기가 아닙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시작해서 좀 유연해지니까 5일 늦게 5월 6일 날 개막을 하느냐. 아마 5월 1일 아니면 5월 6일을 놓고 내일 경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 정부는 세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5월 6일 개막하는 게 중인데 아마 5월 초 1일 날 개막하는 거는 연휴 같은 게 많기 때문에 프로야구에 관심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5월 1일이 낫다 하는 주장과 아니 정부의 의견대로 5월 6일 날 하는 게 낫다. 이 두 가지 의견이 내일 충돌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 프로축구 선수협회가 코로나19로 개막이 늦어지는 데 따른 피해 보상 차원에서 선수들의 연봉 삭감에 동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축구연맹과 각 구단이 코로나19로 개막이 연기되는 바람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 프로축구 선수협회가 급여 삭감을 공론화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봉이 깎이는 걸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프로축구연맹은 개막 연기로 K리그 전체, 그러니까 한국 프로야구 연맹과 또 20여 개 구단 다 합해서 575개 손해가 났다고 지금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수치가 정확히 나온 게 아니라 주먹국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575억을 전체까지 손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액이죠. 그래서 아마 고액 연봉 선수들 위주로 양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2부 리그가 800명가량 되는데 10억 이상 선수가 몇 명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최소한 3, 4억 이상 받는 선수가 연봉 삭감에 포함될 것 같고 선수들 그러니까 2,400만 원이 최저 연봉이거든요. 프로야구는 3,000만 원이고 그래서 2,400만 원 받는 선수는 아마 한 푼도 깎이지 않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AS 로마 팀 있죠. 이탈리아 세리에 A리그. AS 로마는 구단 직원의 100% 급여 지급을 위해서 연봉을 선수들이 감독과 함께 4개월치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4개월치를요? 예, AS 로마 선수들이 3월달부터 지난달부터 오는 6월달까지 3, 4, 5, 6, 4개월치를 연봉을 포기했는데 이게 3,200만 달러. 389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AS 로마의 임직원들의 아마 봉급이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지급되도록 이렇게 선수들이 100번 양보한 것 같아요. AS 로마 주장 에딘 체코 선수는 감독과 선수들이 현실을 이해하고 내린 결정이다. 불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오늘 입대했군요.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제주도 해병대 구여단 기초훈련을 받기 위해서 오늘 낮에 입소를 했습니다. 130명과 함께 입소를 했는데 이게 사회복무 요원들이에요. 해병대 요원들이 아니고. 하지만 해병대 훈련이기 때문에 해병대복을 입고 이제 훈련하게 됩니다. 5월 8일 날 퇴소를 하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로 병역 면제가 됐기 때문에 3주 동안의 훈련에 이어서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지만 병역이 면제됩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츠 소식 함께했습니다.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내일의 날씨와 행사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씨. 네, 따뜻했다, 쌀쌀했다, 맑았다, 흐렸다. 봄철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포근했던 지난주와 달리 이번 주는 무척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주는 점점 더 쌀쌀해지는 꽃샘추위가 찾아오는 그런 주간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목요일 정도까지 찬 공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번 주는 조금 더 따뜻하게 입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할 것만 기대하고 가볍게 입고 나오셨다가 감기 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옷차림 잘해주시고요. 남은 한 주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바람이 더 강해지겠는데요. 바람과 함께 갈수록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내일 한낮에 14도 정도에 그치겠고 수요일에는 11도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찬바람이 더 강해져서요. 선별 진료소나 간판 등 야외 설치된 시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기온 변화 심한 만큼 건강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부터는 서서히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 덕분에 대기 상태는 청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12 마이크로그램에서 높게는 40 마이크로그램까지 좋음에서 보통 수준, 미세먼지 농도 괜찮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한 기온도 차차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문경 안동이 5도에서 14도 분포 나와 있고요. 상주 6도에서 14도, 예천 청송이 4도에서 13도, 영양 영주 봉화는 4도에서 12도, 의성은 4도에서 15도 분포 예상됩니다. 예천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3도 높은 12도, 습도는 84%입니다. 날씨였습니다.